수익이 일확천금을 이기는 이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1년 5천만 원을 버는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매달 400만 원씩 이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B는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어떨 때는 한 달에 뭐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이 좀 있는 거죠. 여러분들 A와 B 결과론적으로 1년에 이제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달 들어오는 400만 원 아니면은 좀 등락 있긴 하지만 운이 좋으면은 뭐 1,000만 원도 벌고 좀 운이 안 좋으면은 뭐 100만 원 정도 버는 이런 걸 좋으시나요?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물론 이제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입의 질이 다르다. 질. 그 질이라는 좀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뭐 물론 정기적으로 들은 게 안정적이긴 하죠.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럼 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왜 질이 더 높은 거냐, 질이 더 좋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면 뭐가 되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뭐 운용을 한다든지 계획을 짜서 소비를 통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획에서 돈이 이제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이 만약 없다고 해볼게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하니까. 모든 게 다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로는 똑같은 5천만 원일지 몰라도 이게 수입의 질이 다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수입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표현하셨습니다. 한 지지난주에 퇴사를 했거든요. 이제 한 8개월 다녔습니다. 8개월 회사 다녔는데 그 전까지 제가 직장에서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어떻게 좀 조건이 잘 맞아 했는데 뭐 금액적으로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는데 처음에는 200만 원 뭐 없어도 살았고 뭐 있으면 뭐 그냥 좋은 정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한 8개월 정도 받고 나니까 200만 원 사실 절대도 액수가 크진 않아요. 사실 크진 않은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예.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갑자기 횡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다른 수입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보니까 이 조회수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정기적인 수입인 거예요. 어떨 때는 뭐 크게 벌렸다, 어쩔 때는 뭐 3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등락이 큰데 이 200만 원이 있을 때는 이게 좀 3분의 1 토막이 나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 지장 없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요금이 사라지니까 이 등락에 따라서 약간 이제 영향이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수입의 질과 정기적인 수입의 힘을 좀 요즘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이제 한 번에 아는 법, 뭐 이렇게 타이틀 뽑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금융 문맹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알아야지 수학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약속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공부 없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없이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게 무슨 내용의 상품인지 이걸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고 그럼 그런 투자에서는 당연히 성공을 거두기가 그냥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김성 회장님은 이 금융 용어들, 금융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단어들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이런 단어들 아는지 살펴보라는 건데 뭐 가상금리, 경기 동향지수, 뭐 경상지수,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뭐 이런 공급 탄력성, 공매도, 국가 신용등급, 뭐 국채, 금본위제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경제 단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안다고 한다면은 금융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고 그게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금융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 공부를 이제 하고서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것들 모르면은 이런 것들 모르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개 아느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뭐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뭐 아버지 세대만 보더라도 그 자산 증식의 주수단이 사실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사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살고 있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뭐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큰 리스크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투자 그냥 쉬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투자 수단들이 생겼습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지식들이 있다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들이 늘어나는 거고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례적으로 뭐 돈을 더 잘 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제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는 1억 원을 쉽게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5단계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1억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연하게 돈 모아보자 이러면은 소비의 유혹, 주변 유혹들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정해라. 이거는 정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을 쏟아낸 책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으라고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책상 앞에 써 붙이라는 겁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뭐 신발장, 책장, 뭐 방청장, 뭐 벽면 여러 군데다가 내가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쓰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목표를 잊기 쉬워요. 사실은 목표를 잊고 순간 유혹에 이제 휘둘리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방지해 주는 거죠. 아 맞아, 나 1억은 모을 거야. 그 다짐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좀 자기계발적 용어를 하면은 내 잠재의식에 이 목표를 새김으로써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를 자른다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돈익수당에서 다른 재테크 서적에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를 자르는 건데요. 김승호 회장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 김승호 회장님 말을 제가 좀 빌려서 얘기하면은 이 신용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소비 욕망에 굉장히 휘둘리기 쉬운 이제 무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게 뭐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비 욕망을 주체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크나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기 때문에. 김승호 회장님 부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자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풀카드를 차라리 써라. 지풀카드를. 신용카드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3단계고 4단계는 용도에 따른 통장을 여러 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테크에 대한 책들에서 좀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내가 이제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요즘 뭐 통장 만들기가 뭐 앱으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 통장을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비 통장, 아니면 투자 통장, 월급 통장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A라는 통장을 월급 통장을 한다면은 월급 통장 2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거기서 다시 B, C, D로 나누는 겁니다. 뭐 B는 예를 뭐 경조사업이다 이러면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적립을 하는 거죠. 그쪽에 자동이체 시켜놓는 거죠. 뭐 C는 투자 통장이다 이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뭐 다 거기에 자동이체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 2차 분류된 통장 갖고 그 용도에 맞는 돈을 쓰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관리하면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1천만 원을 먼저 모으라는 겁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왜 1천만 원을 모으는 거냐? 목표가 일단 10분의 1, 그러니까 작은 실천부터 일단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먼저 모아야지만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억을 모으기로 했으면은 일단 1천만 원. 이걸 좀 더 해석을 좀 확대해서 해보면은 당장 100만 원부터 모아보는 겁니다. 100만 원을 모아야지 1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1천만 원을 모아야지만 1억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실천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단계를 이제 김승호 회장님 강조하셨고 이 5단계를 따르면은 정말 누구든지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1억입니다. 왜 1억이냐? 100만 원은 사실 10%를 벌어도 10만 원이거든요. 사실 뭐 그냥 용돈이에요. 이건 뭐 크게 돈에 버는 기쁨이 없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10% 100만 원 크긴 큰데 사실 연 10%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주식으로 해도 단타를 친다고 해도 1% 2%인데 1%라고 치면 이게 10만 원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1억은 다릅니다. 1억을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해서
하루에 1%만 벌잖아요. 그럼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액수 꽤 큽니다. 버는 기쁨도 있고 뭔가 돈이 진짜 불려 나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처음에 목표 세운 게 1,000만 원 아니면 1억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1억이 목표였고 실제로 그래서 1억을 실제로 모았고 1억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실제로 많은 이제 소비라든지 돈을 뭐 쓸 것도 안 쓰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더 빠르게 그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나는 못 모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나는 더 월급이 적으니까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김승 회장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돈을 모으고 못 모으고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버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쓰느냐 이 소비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900만 원 쓴다. 그럼 100만 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쓰면 300만 원 저축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돈을 훨씬 더 잘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핵심은 내가 얼마나 버느냐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쓰느냐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김승 회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200만 원 벌든 300만 원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겠다 결심하면은 소비를 일단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김성 회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신용카드 뭐 내가 내 소득 이상 쓸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는 거고 실제로 카드 사용은 액수를 내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 계속 긁다 보면은 계속 이제 빚을 지는 이제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재테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될지 아니면 부자가 못 될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 버느냐보다 너가 얼마 쓰고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아침마다 하시는 4가지 루틴이 있다고 이제 책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라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지개를 켜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라.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기지개 펴시나요? 뭐 기지개 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는 그런 기분인데 김승호 회장님이 이 기지개를 켜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다. 길을 넣는 행동이다. 하루를 당당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행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기지개를 켜는 행위가 뭐 실제로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하나의 신호로서 아침을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뭐 징크스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지개를 켜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걸 계속 킴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도 에너지를 받고 기분 좋게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겠다. 에너지를 얻는다면은 아주 좋은 신호로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승호 회장님은 항상 아침에 기지개를 켜신다. 두 번째는 이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승호 회장님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셨는데 자신이 일어난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자고 일어났구나. 또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도 그 이부자리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잘 보냈구나.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부자리가 이제 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식적인 행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라고 하셨는데요. 한 잔 이상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잔인 거지 딱 한 잔만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또 뭐냐? 아침에 이제 물 한 잔을 마시면은 이게 이제 오장육부를 깨우고 걸쭉해진 이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내가 더 잠에서 쉽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나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몸에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는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건데요. 워낙 이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는 시간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일어나는 시간은 지켜라. 왜냐면은 이 일정함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셨는데 이 일정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신용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 일어나서 이때 자는 사람이야.
이게 반복되고 있고 계속 이런 사람이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신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공의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걸 만드는 게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공감이 되는 건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 가장 공감이 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패턴이 항상 거의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이 그냥 편안하고 큰 그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을 밀린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신용을 이제 얻는 것 같고 계속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결국에 계속 김승우 회장님이 부자와 관련해서 돈을 모으는 것 관련해서 강조하신 게 결국 부채, 빚지지 마라, 부채 지지 말라는 건데 일단은 부채는 기본적으로 일단 안 좋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사실은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돈을 훨씬 더 빠르게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더디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빠르게 불을 증진시켜 주는 거를 좋은 부채, 불을 더 늦추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로 보내는 거를 이제 나쁜 부채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쁜 부채는 대체 무엇이냐?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는 거죠. 그럼 300만 원의 부채를 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채는 나쁜 부채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에 활용되는 부채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빚은 절대 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빚을 절대 져서는 안 되냐? 부득이하게 질 수 있는 빚도 있는 건데 그럼 그런 빚들은 우리가 좋은 부채라고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부채는 어떤 부채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채를 짐으로써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좋은 부채다라고 김성현 기자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한 3억을 부채를 져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그냥 지금 금리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낸다고 할게요. 근데 근데 200 너무 많고 잠깐만요. 근데 이자를 그냥 한 달에 120만 원씩 낸다고 할게요. 120만 원씩 내니까 매달 내가 이제 120만 원씩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놓으니까 월세가 2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은행에 120만 원을 주고 200만 원 월세를 받으니까 8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부채다. 이렇게 이제 자산에 활용되는 부채들 이런 건 좋은 부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부채는 가급적 지지 마라. 근데 내가 부채를 굳이 이용하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소비, 아까 말했던 명품백 같은 소비에 이제 부채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것들, 혹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들 보면은 다 이제 은행 빚이든 아니면 타인의 전세금이든 그런 이제 부채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제 활용해서 돈의 크기를 키워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뭔가 돈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부채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전세 끼고 살면은 3억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부채는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아서 10억이 되면은 아파트 살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10년이든 15년, 20년이 걸려서 10억을 모았어요. 근데 아파트가는 20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 또 10억을 또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자본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이 부채를 다루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부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사업으로 돈을 버신 분이고 심지어 이분은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자신의 회사에도 부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당연히 부채가 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채가 0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고 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좋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를 활용하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 활용해서 돈을 벌고 다 좋은 결과만 있다면 누가 이용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부채를 다루는 데 굉장히 미숙하고 또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수익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승환 씨께서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이 부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활용하지 말 것을 이제 권하는 것 같습니다.